사례로 좀 넘어가고 하나는 살펴볼 건데요. 초등학교 5학년에 가서 이제 코리더로 들어가고 저 메인 리더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얘기를 막 집단 상담으로 해가지고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걸 배웠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남학생 하나가 선빵을 날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강의를 다 했는데 선빵을 날리다니 큰일 나. 안 돼. 먼저 때리면 절대 안 돼. 라고 했더니 여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어서 똘똘한 여학생이 상대가 때려서 내가 때리는 건 정당방위라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 정당방위가 나라마다 다른 거 아세요? 미국은 내 집에 강도가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잖아요. 내 집 안에. 근데 워낙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내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럼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죽여도 정당방위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지금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방어행위여야 돼요. 먼저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를 도발하지도 않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정당방위니까.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흉기를 주면 안 돼요. 위험한 물건이라도. 상대가 아무리 뭔가를 들고 나타난다고 해도 나는 흉기를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가 때리는 걸 딱 멈췄다. 그럼 나도 멈춰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가 피해 정도가 내가 더, 그 사람이 더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격하려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다치는 건 괜찮은데 상대가 더 많이 다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 3주 이상. 왜냐하면 전치 2주 이상부터는 심한 폭력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조건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정당방위를. 그쵸? 너무 까다로운 거죠.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피하는 게 먼저다. 피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비겁한 행동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른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 근데 애들이 갈수록 점점 영악해져서 어떻게 되냐면요. CCTV 없는 곳. CCTV 없는 곳이 어디예요? 화장실 같은데. 네. 그런데. 그리고 사람들 안 다니는 곳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다녀라. 그리고 누군가랑 함께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가 안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피하는 게 먼저라는 거 꼭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상대가 제압하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요즘 학교폭력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모바일이나 SNS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폭력과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보다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때리지 않아요. 그런데 언어폭력도 욕하는 것도 언어폭력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욕을 하는지 아세요? 소리를 안 내요. 입모양으로만. 입모양으로만 욕을 하고 아니면 그 아이 옆에 가서 귓속말로 해요. 다른 사람한테 안 들리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증빙하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SNS, 페이스북이나 요즘 인스타 확률이 올라가서 더 많이 할 겁니다. 거기에 저격글 아시죠? 상대에 딱 집어서 저격하는 걸. 외모 비하, 그 다음에 성적인 표현. 성적인 표현이 이 성적인 표현이 이게 어디까지가 성적인 표현 같으세요? 성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면 그렇죠.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인데 어떤 게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표현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성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남학생이 평소에 그 중학교 여학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학생들한테 다니면서 나랑 뽀뽀할래? 나랑 뭐 할래?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던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이상하다라고 남자애들이 기피하고 있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남학생들 단톡방에서 땡땡이 변녀 아니야? 변태녀에 주여서 변녀 아니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 그 단톡방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전달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줘요. 그걸 캡처해갖고 그 여학생한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그 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지목을 해갖고 학교폭력을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 하나 때문에. 근데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게 다 들어가겠죠. 그쵸? 졸지에도 그렇게 다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평소에 그런 표현을 하고 다닌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폭력은 어떻게든 정당화되질 않아요. 어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녔건 어떻게 도발을 했건 내가 그 사람을 때리건 폭행을 하든 이거는 허용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평소에 그렇게 행실을 하고 다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이 아이의 학교폭력 가해자로서의 게 무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또 하나 사례는 뭐냐면 어머님들 걸레라는 표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딸한테 걸레라라는 표현 썼다. 엄청나죠? 그쵸? 엄청난 표현이죠. 걸레라는 표현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이번 성인들은 걸레라는 표현은 뭐 유흥업체 정도야. 진짜 뭐 몸을 파는 사창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쓸 법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그 정도가, 그러니까 욕이랑 이런 강도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그냥 남학생들한테 좀 친하게 지냈다? 그런 애는 다 걸레예요. 표현을 그렇게 써요. 놀라시죠?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걸레라는 표현을 어떤 남학생들 단톡방에서 여학생 어떤 아이를 걸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표현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엄마들끼리 모였어요. 동네 엄마들이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가해자 처벌을 안 받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모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 모여있는 남학생의 누나였어요. 그 표현을 쓴 게. 그럼 이 엄마가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는 남학생, 자기 아들과 딸이 연결된 거잖아요. 아들이 모인 자리에서 걸레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처벌을 안 받게 해야겠다라고 모였는데 알고 봤더니 내 딸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태도가 돌변하는 거죠. 내 딸한테? 이렇게 되면서 되게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이고 어쨌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그 표현이 그런 강도에서 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잘 무마가 됐대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처분이 내려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과 관련된 처분은 나중에 성폭력과 관련된 얘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되게 심각한 사안이라서 이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SNS, 애들 단톡방 이런데 성적 비하 발언, 아니면 외모 비하 발언, 욕 이런 거 남기지 말라고 제발 남기지 말라고. 왜냐면 이거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말로 한 거는 날아가잖아요. 그 상황에 뭐 누가 들은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근데 이거는 증거가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태 메시지도 중요해요. 상태 메시지조차도 뭔가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썼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꼭 알려주셔야 돼요. SNS 활동을 너무 아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어폭력과 관련된 거는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언어폭력과 관련 건 욕은 기본이고요. 명예훼손, 협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상담받았던 건데 자기 친구가 가해자한테 계속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가해 학생의 페이스북에다가 너 자꾸 우리 누구누구 괴롭히면 내가 학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게 결국은 그 학생이 어떻게 돼요?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남겼잖아요. 메시지에다가.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네. 근데 여기 보면 그 언어폭력이라는 게 뭐 욕만 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냄새 난다는 표현이에요. 냄새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냄새가 안 나는데 자꾸 냄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쁘고 기분도 나쁘면서 자존감도 떨어뜨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언어폭력이 빈번하게 애들한테 발병하고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언어 습관은 문화학 전공이지만 언어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앞에서는 욕 안 하잖아요. 그쵸? 그걸 가리니까. 근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서로 그 욕을 너무 많이 해서 특히나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연자를 붙여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왜 남학생끼리인데도 연을 붙입니다. 그리고 패드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패륜적 드립이라고 해서 상대를 도발할 요량으로
어머니를 성적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의 엄마 창녀라는 표현 정도 될 정도의 그 언어 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못 참죠. 그래서 그게 폭력의 양상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언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언어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폭력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내가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를 반드시 남겨놔야 돼요. 근거를 남겨놓고요. 캡처해 놓고요. 그러면 말로 하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렇게 언어폭력을 했던 건 어떻게 하냐? 사적 기록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아이한테 언제 어느 날,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느 날 누가 뭐 어떤 얘기를 했다라, 욕을 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욕은 이게 어떤 욕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욕의 그 워딩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심의위원회에 갔을 때도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아, 욕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해서 그다음 기록에도 남겨야 되고요. 지금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심각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그 영동 MBC 찍을 때도 거기 찍으시는 카메라 감독님이랑 작가님들이 다 찍고 난 다음에 저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완전 토론이 일어났대요.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면서 진짜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이버 폭력은 요즘 워낙에 대부분이 사이버 폭력일 거예요. 근데 저 밑에 아이의 SNS엔 또 다른 얼굴이 있다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학폭 책임교사라고 아시죠? 학교폭력 진앙하시면 맡게 되는 책임교사가 학폭 사안을 제가 다뤄보니까 아이들이 평소에 보이는 모습하고 SNS에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같은 아이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들은 점점 커갈수록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과 보이기 싫어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랑 대화도 잘 되고 소통을 많이 하고 되게 친하고 뭔가 이런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모습이 내가 보는 아이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사회화되는 과정이죠. 당연히 다른 모습을 취하는 건. 근데 SNS는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정말 존재가 되게 얌전한 아이인데 알고 봤더니 그 SNS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사이버 폭력은 언어 폭력과 아까 얘기했던 성이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워낙에 이런 메신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SNS 상에서 하는 것들로 뭘까지 하냐면요. 얼굴을 합성해서 그렇게 해서 퍼뜨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벗은 몸에다가 그 아이의 얼굴을 붙여 넣어서 이렇게 퍼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SNS 퍼질수록 더 그렇고. 근데 사이버 폭력에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이버 폭력도 마찬가지로 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랑 심의위원회에 있을 때랑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자치위원회는 학교 내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 학교에 있는 학부모님. 그래서 대충 알아요. 이 학생이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고 평소에 어떻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심의위원회는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이 단위 학교의 학생들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럼 뭐부터 봐야 돼요? 서류부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서류를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심의위원이신 분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심의위원을 열면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다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해 학생들의 이야기가, 가해 학생의 이야기가 일관되면, 보통은 다 그러잖아요. 일관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범죄심리학에서도. 근데 막상 그렇게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오히려 이걸 말 준비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게 아닐까? 이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판단을 잘 못하겠대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그 기억에 의존하는 건데 얼마나 증거를 확보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겠죠. 심의위원 하신 분도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이버 폭력에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을 상담했던 건데요.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밖에 나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대인기피증하고 외출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자기 일을 아는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웃는 모습도 자기한테 웃는 것 같대요. 그러니 당연히 대인기피증 생기고 외출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한테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죠. 성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머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관련된 게 유사 성행위, 성추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성폭력일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 했던 변녀 아니야? 뭐 걸레 아니야? 뭐 이런 언어적인 폭력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약간만 부비부비해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 그럼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터치하는 거 있죠. 터치하는 게 되게 위험해졌어요. 저희가 외부 강사로 강의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학생들 몸에 손대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고 있는 학생도 흔들어서 깨우면 안 돼요.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 옆에 친구 좀 깨워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성과 관련된 게 엄청 중요해지는 거를 인식하지 못해서 자기 아이는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자꾸 껴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거는 우리 아이의 입장인 거고요. 상대 아이가 그게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상대한테는 어떤 몸에 터치를 할 때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성과 관련된 거는 강조를 정말 드리고요. 왜냐면 사례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3가지 사례를 들을 건데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요. 남학생이었어요. 학원에서 자고 있는 여학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근데 남학생은 그냥 어깨를 흔들어서 깨웠다고 얘기했고요. 여학생은 자기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만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 드시겠어요? 아들을 딸 둘 다 가진 어머님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고요. 아들만 가진 어머님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성과 관련된 것들이 접수가 되면요. 심의위원이나 이런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해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의견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럼 남학생 어떻게 됐어요? 바로 등교 출석 정지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나오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관련된 건 피가해자 분리가 최우선이거든요. 그 아이를 못 나오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전학. 강전입니다. 성과 관련된 거는 강전이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뤄져요. 왜냐하면 여학생은 그 사건 이후로 심리적으로 힘들어졌고 뭐 어떤 그 어려움들을 호소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남학생 강제전학 갔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학교 가서 잘 적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죠. 강전 가게 되면 왜 강전하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학교 폭력이 점점 어려지고 있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되게 많이 상담도 많이 옵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요. 남학생이 똥침을 했대요. 직구준 개구장이 남학생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남학생은 똥침을 했다고 그러고 여학생은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성과 관련된 거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육부로 맡고 있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인지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성은. 상대가 원치 않아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가해자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남학생의 부모님이 엄청 바로 와서 사과를 했고 남학생한테도 사과를 하게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자기가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책임 교사는 이 사건을 알았으니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근데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진행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진행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왜일 것 같으세요? 피해자는 기록 안 남아요. 네, 가해자만 기록이 남죠.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안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학교 폭력은. 소문이 날까봐. 비싼 말입니다. 낙인이 찍힐까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밖에 안 됐는데 학교 폭력 그것도 성폭력의 피해자로 낙인 찍힐까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냐는 거죠. 자기는 그거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서 안 하겠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정이 그러시면,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 마음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쵸? 이해 가시죠? 내 아이가 그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걸 계속 달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님은 이 아이를 상담하고 이 트라우마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케어해 주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머님한테 뭐라도 하나 받아 놓으십시오. 이 문제로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원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걸 하나 받아 놓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그러지 않던데 이 아이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가 이제 선생님 탓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무슨 죄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하나 사례 더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일 거예요. 2학년인데 학원이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여학생의 속옷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만졌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게 경찰의 입회하에 CCTV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초등 2학년 몇 살이죠? 10세 미만이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도 아니에요. 그래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전화를 주신 거예요. 우리 딸아이는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 아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아이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래도 학교폭력은 진행하십시오. 왜냐하면 피해자의 보호도 있거든요. 학교폭력은 가해자 처벌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안전공제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10회기는 기본이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트라우마가 남지 않게끔, 힘들지 않게끔 상담을 계속 할 수 있겠죠. 그걸 누가 돼요? 비용을?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하나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처벌도 못하고 얘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보호받으시라는 거죠. 상담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남학생들끼리 서쪽 비비비기 하면 막 뒤에서 막 부비부비 하기도 하고 또 사례가 하나 더 있네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들끼리였는데요. 서로 젖꼭지를 꼬집었대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사례예요. 그러면서 그 한 명은 쌍방이잖아요. 그쵸? 근데 한 명은 가해자가 됐고요. 한 명은 그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근데 왜냐면 피해자가 된 아이의 엄마나 그 아이가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6학년 가해자를 지목받은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그랬죠? 성과 관련된 거는 바로 출석 정지, 바로 강제 전학. 6학년인데, 졸업반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일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피해자일 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 같은 학교를 배정을 안 받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을 진행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언어폭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증거가 남겨야 되는, 확보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적 기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누가 몇 시에 어떻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뭐 씻지 말고 뭐 이런 얘기는 굳이 들어갈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또 좀 빨리 조숙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담을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겪으면서 야 이거는 상담하지 않았으면 몰랐겠구나라는 생각인데요. 남학생을 하나를 불러가지고요. 여학생들 초등학교 때 훨씬 더 빨리 크는 거 아시죠? 남학생한테 자위를 해보라고 시킨대요. 상상도 못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성과 관련된 게 너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성에 관련해서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기도 해요. 제대로 성교육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성과 관련된 거 정말 많이 얘기 드렸죠. 사례도 많이 드렸고 여기 교직원들은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성과 관련된 거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전화로 성폭력 상담소도 있고 뭐 여성의 전화도 있고 있으니까 꼭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고 벌금이라는 거. 이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성폭력이 중요한 이유.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본갈치나 뭐 이런 기타 사안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